네, 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이나 그다음에 뭐 투자 전략 그런 것보다도 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괜찮죠? 뭐 1월부터 해서 너무 좋습니다. 뭐 수익도 잘 나고 우리도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는데, 우리 기억나십니까? 2020년 그 코로나 발발 이후에 장이 3월에 폭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021년 그해 한 여름 정도까지 지수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1400포인트에서 330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진짜 다 수익이 났죠. 뭘 사도 막 종목이 따블라고, 지수가 따블라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날라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게, 나는 주식에 신인가 보다, 나는 주식 투자가 맞나 보다, 그 생각을 많이 했죠. 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왜 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요건 2025년 글로벌 증시 등락률입니다. 왜 우리가 수익이 나고 있는가? 뻔한 거 아닙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2025년 들어서는 작년에 승승장구했던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좋습니다. 물론 뭐 우리보다 더 좋은 유럽도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고 있죠. 일본, 중국, 대만이 조금 올해 들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빼고는 우리 증시가 너무 좋은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좋은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보더라도 대만 시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장이 올랐어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2% 정도 올랐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부터 해서 다우 지수까지 모두 올랐고, 유럽은 당연히 또 올랐고요. 자, 이런 모습인데, 지난주에 이런 좋은 시장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 이거죠. 종전 협상 기대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관세 우려 완화. 뭐 큰 거 아닙니까? 둘 다 물론 거기엔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죠.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지난주 장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주말 동안에 보니까 관세와 종전 협상 관련된 이슈는 또 좀 후퇴했더라. 기억나십니까? 이게 주말만 되면 트럼프가 할 일이 없으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말을 쏟아내고, 그럼 월요일날 빠져요. 그러고 나서 그거 아니야, 주중에 회복이 되고, 또 주말 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말을 또 블라블라 뱉어내니까 월요일날 푹 빠지고, 또 주말 주중에 이렇게 이게 좀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또 주말에 이 관세 관련된 얘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 뭐 요거죠. 대표적으로 4월 2일 자동차 관세 예고한 트럼프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가세까지 콕 집어가지고, 뭐 글로벌 전체가 부가세 다 내지 않습니까? 그죠? 내는데 그거 왜 10% 거기다 얹으냐? 그거 뭐 관세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관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4월 2일부터입니다. 한 달 반이 남았거든요. 지난번에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 중국 어땠습니까? 그러다가 뭐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달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호들갑 뜰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관세 관련해서는 계속 말이 바뀌어 왔었거든요. 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현대차 그러면 월요일부터 이제 또 뭐 아까 그 이슈 때문에 뭐 멸망이냐? 아니면은 이미 선반영 되어 있느냐? 이건 주가를 보면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해서 많이 반영은 되어 왔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사실 폭망이다,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준점은 지켜줘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말씀도 좀 드렸지만은, 지난주 예고 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추세선이 드디어 상방 전환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추세선이라는 게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혼재된 호재 악재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장은 도도하게 물줄기가 상방으로 가고 있구나. 자, 코스피 지수가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여기 녹색선 보이죠? 녹색선 쭉 밑으로 내려온 녹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오다가 싹 올라오죠. 잘 안 보입니까? 턴했어요 지금. 이렇게 지난주 이미 턴을 했습니다. 물줄기가 위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추세선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코스피가 그렇다는 것이고 코스닥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계속 녹색선 보시면 계속 물줄기 추세선이 하락하다가 톡 지난주에 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너무 미미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짙어질 겁니다. 좀 더 방향이 보일 거예요. 네. 자, 이게 시장의 추세선이 위로 턴했다. 지난주에 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다른 이슈보다도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추세선이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전략이 바뀝니다. 추세선이라는 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 때는 전략이 이래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꾸물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추세가 아래로 갈 때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예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안 그러면 계속 골로 가는 겁니다. 근데 추세선이 위로 이렇게 턴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상황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꾸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추세가 턴했다는 얘기는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아까는 어땠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락할 때마다 조정시마다 매수, 조정시마다 매수, 조정시마다 매수, 이렇게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략이 이제는 바뀔 수 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추세선이 바뀌었다는 것은 시장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만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 수급을 보면 조금 아직은 부족하죠. 미증시가 왜 저렇게 센가? 조금만 빠지면은 올라가고 조금만 빠지면 올라가고 멸망했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술적 패권,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그만큼 풍부한 수급이 도움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자금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학개미 분들 많이 달려가시잖아요. 지금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 작년 7월부터 해서 계속 매도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다만 바뀐 게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11월부터 해서 연기금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 작년 11월부터 거의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거의 8조에 가까울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 11, 12, 1, 2, 3개월 반인데 그 사이에 8조라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시장을 변화의 축을 잇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연기금은 달라졌는데 다만 하나만 도와주면 더 좋은데, 자, 외국인은 못 들어온다 치고 뭐 그렇다 치고 하나만 더 도와주면 되는데 뭐냐면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의 자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고객의 딱금이 더 줄진 않아요. 50조 초반 정도에서 놀았는데 연초에 한 57조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고, 즉 얼마 전에 2월 초에 또 58조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졌어요. 근데 이게 50조를 깨고 내려가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53.9조니까 한 54조거든요. 최근 고객의 딱금 같은 경우가 그래도 바닥에서는 올라오고 있다. 중요하죠.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를 보면 장이 좋으면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20조, 최근에 가장 높았던 때가 20조인데 이게 15조까지 빠졌었거든요. 현재 얼마냐? 다시 한 17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고객의 딱금이 화끈하진 않지만은 뭔가 변하고 있다. 개인 자금도. 근데 왜 화끈하게 안 변할까요? 지수가 지금 8% 올라왔고, 우리 국내 시장 종목들 많이 돌아가고 코스닥도 뭐 10% 이상 올라왔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올까? 그렇죠.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미증시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잘 버티고 있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들어서 주춤하고 있지만은 빠지면은 사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빠지면 빠져봐라. 자, 그런 것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은 국내 자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도 개인 자금도 그렇고 화끈하게 변한 게 없어요. 해서 수급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할 필요는 아직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추세선은 돌아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맷집이 생긴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시장이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은 골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추세선이 돌아 나왔기 때문에. 다만
아직은 자극적인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된다. 자, 그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시장에 수익이 나고 있는가? 는 건 나왔어요.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8%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장 대비 플러스 한 8% 정도의 시장이 올라왔는데, 그것보다 우리처럼 이런 놀라운 수익이 나오느냐, 아니면 8% 아래냐, 아니면 8% 근처냐, 이건 뭘로 결정이 될까요? 그렇죠. 시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시장을 얼마나 잘 추적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들이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게 아니고 그냥 시절이 맞았던 거예요. 지금 2025년 들어서 자산 운용사 중에서 펀드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올해 들어서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입니다. 작년은 누가 잘했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잘했던 쪽 중에서 VIP 자산 운용이 랭킹 10에 들어가 있고, 베어링 자산 운용, 한투밸류 자산 운용, 요 세 곳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치 투자 펀드거든요. 보통 그 펀드 랭킹 상위에는 가치 투자가 잘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기다린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은데 왜 작년에는 10위권에 포진해 있을까요? 왜 그럴까? 물론 작년에 뭐 대단한 실적을 낸 건 아닙니다만은, 마이너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밸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나왔던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그 종목들이 배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떡상을 했지 않습니까?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떡상을 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가치 투자 펀드들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잘한 게 아니고 시절이 맞았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S플러스 자산 운용이 올라와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이 지금 1위에 올라있지만은 작년, 재작년, 2020년 쪽 보면은 랭킹이 아예 없어요. 언제 이 친구들이 올라와 있으냐? 2020년인가 2021년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들이 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카카오가 날아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자극적이고 뭔가 몰빵 투자했을 때 잘 되는 그런 장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런 장이구나. 뭔가 자극적이고 그다음 집중돼서 올라가고 그 집중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실적이 이 수익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장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번 주 일정을 잠깐 볼까요? 이번 주는 별 게 없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모릅니까? 대충 뭐 분위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위기인지.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거 알고 있고, 자, 월마트 실적 발표가 되는데 소비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월마트 주가를 보면 계속 올라가요, 지금. 조금씩. 마치 넷플릭스 메타 같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 종목의 실적 발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보다도 이번 주에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의 돌발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재건 이슈, 역시 트럼프 관련 이슈가 되겠죠. 자, 트럼프 입에 휘둘리거나 중심을 못 잡으면 수익도 없다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답이 없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뭐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중립주, 트럼프 피해주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중요한 게 또 어디입니까? 사우디에서 회담, 고위급 회담이 있다고 하나 등등해서 이 재건 관련이라든지 종전 회담과 그리고 또 방산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위에서 사우디에서 만난다. 수일에 만난다 그러네요. 그렇구나. 문제는 뭐냐면 유럽 패싱입니다. 누가 만납니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그럼 이제까지 돈 된 나토, 유럽 국가들은 뭐가 됩니까?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이 히토리오 50% 주면 파병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히토리오를 지금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돈 된 게 있으니까. 베센트 같은 경우가 지금 얘기를 좀 했다 그러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다 뜯겨가면서 안전 보장을 못 받게 되면 대단히 불안한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가 히토리오를 니들 거 50%를 권리를 챙겨가지고 그걸 개발하며 미국인들이 거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인 들어와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감히 러시아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런 류의 얘기예요.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분위기 또 안 좋아져서 미국 사업하던 데도 철수해버리면 안전보장이 됩니까? 그래서 미군 파병, 젤렌스키는 미군 파병 등 광범위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가 또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나쁘게 좀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비교한다면, 전쟁 전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강탈해 간 겁니다. 지금 땅을 반환 못 받을 분위기 아닙니까? 그죠? 받을 생각 하지 마라 그래요, 미국도. 야, 깡패 같은 놈들이다. 그죠? 자, 미국은 히토리의 50%를 보호비로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강제로 힘으로 빼뜨는 거고 미국은 보호해준다고 빼뜨려가는 삥 뜯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크라이나는 그러고도 완전한 안전보장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이게 뭐냐는 거지. 자, 약소국가의 비애가 되겠죠.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이걸 용인을 할 것인가? 쉽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실무진이 이번 주에 모이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트럼프하고 푸틴 뭐 얼굴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뭐 1, 2주 만에 뭐 뚝딱 다 될 것 같지만은 이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또 미국의 방산주가 좀 빠졌더라고요. 보시면은 대표적인 종목들 3% 빠지고 2% 빠지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부터 이제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거 왜 이래요? 미국 방산주 왜 이렇습니까? 미국 방산주는 이거예요. 지난주에 나왔지만은 시진핑하고 푸틴과 트럼프가 만날 수도 있다. 만나서 군축 회담 좀 하자. 우리 국방비 좀 줄이자. 그 얘기예요. 국방비 절반 줄이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비싼 전투기 왜 사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산주에게 악재죠. 근데 그건 미국 방산주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 미국이 만약에 이 국방비를 줄인다면 그걸 누구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유럽에 떠넘기는 거예요. 야, 우크라이나 니들이 방어하고 니들이 해라. 근데 히토리는 지들이 뜯어가겠다? 참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 방위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긴다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럼 나토 국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위비 늘려서 무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탱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전투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싼 게 우리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방산주에겐 악재 같은데 이게 호재가 또 있는 거예요. 묘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자, 단기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재건주에게 강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뜯어보면 방산주에게 지속 모멘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 부분 말씀드렸죠. 재건주는 테마로서 보셔야 되고 방산주는 펀더멘탈로 봐야 된다. 방산주는 펀더멘탈주, 재건주는 테마주.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회담 관련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관세 관련 얘기 또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근데 매번 바뀌잖아요. 그죠? 자, 거기 휩싸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죠. 자, 추세선은 돌아왔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다만 아직은 자극적인 쏠림 현상이 수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요 현상 자체는 조금 있다. 이 두 개를 감안하셔서 투자한다면은 아마 트럼프의 입에 당하는 케이스는 없을 것이다. 자, 분명히 시장은 바뀌고 있고 지금도 개선되고 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물줄기는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